자, 이제 방학이 끝나가셔가지고. 근데 표정을 보니까 저를 보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요. 월말 김어준 철학 얘기만 하는 줄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닙니다. 철학, 문학, 음악, 고전, 과학, 건축, 미술, 패션, 인문 분야 총망라해서 하는데 박구영 교수처럼 이상하게 뛰어난 분들하고 수다를 마구 떠는 컨셉인데 세계 유일의 오디오 문화 잡지예요. 오디오 문화 잡지인데 이거 재미없으면 제가 주진우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번 주가 한 달 무료 이벤트 마지막이라서 그거 고지하고 자 오늘은 외교가로서의 이재명 대통령 기대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방학 내내 나왔잖아요. 그 마무리에 아주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게 돼서 기분이 좋아요. 뭐 미국의 힘, 한국의 힘? 우리가 이제 미국의 우산 안에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 힘으로 국제 외교를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첫 무대였다고 생각해요. 사진을 보면 미국의 최근 위험성도 다 보여있는 사진이에요. 어떤 점이 제일 눈에 거슬리는가요, 여러분? 트럼프가 거슬립니다. 아니, 세계 평화를 인도하신 분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 되겠어요? 미국 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인데 가장 매력적인 건 사람들 사이가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권력자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거리를 유지시키거든요. 전통적인 권력을 자랑하는 푸틴 같은 경우는 항상 거리를 많이 두길 좋아해요. 맞아. 근데 미국의 힘은 뭐냐? 항상 외교를 할 때는 가까이 앉는다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패권국가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거리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지도자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20분 이내 끊어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표정 보세요. 신났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 대통령에게 힘들다. 그런데 너무 신난다.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몸은 힘든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정신이. 그렇죠. 이 장면도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너무 신나. 트럼프한테 막 설명하는데. 트럼프 그거 아니고. 일단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 손을 주로 사용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설명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셔가지고. 이게 오래된 습관이에요. 한 손으로 뭐뭐 하는 거. 네. 근데 지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그 고치려고 해가지고 지금 말하는데 잘 보세요. 두 손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항상 이해했어요?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편집할 때 다 빼버리는데 몇 개 살아남아.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책인데 나는 분노로 대권에 도전했다. 나는 성공한 대한민국의 샌더스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갔으면 사고 났을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나는 잘못된 옛날 정보를 전달했을 거라고 봐요. 이 전 책에서 대통령이 쓴 말을 인용해서 보고가 됐을 거예요. 일본도 이재명 대통령을 뭐라고 보도했었냐면 반일 몬스터. 근데 지금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거든. 반일, 반미 성향이 있는 극좌. 이렇게 쭉 알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너희들이 혹시 일본하고 사이가 그르쳐서 나중에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이 장애가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해줘. 약간 못 알아듣게 말했어. 알아듣었어요? 다시 해줘. 미국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냐? 거기서부터. 일본을 왜 갔을까? 먼저 갔을까? 단순히 우리가 미국의 우산에서 벗어난 자립적 외교를 한다는 건 목표를 가지고 갔을까? 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봤어요. 미국에 가기 전에 일본과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가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미국 가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꼭 설명 잘 못하네 내가. 그래서 내가 꼭 있어야 돼. 그래 맞아. 미국이 이 극동 지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 일본, 중국이 한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막강한 블록이 탄생하잖아.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통해서도 중국을 견제했지만 한국을 통해서도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일본의 시각을 주입받아서 일본은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한국이 역사 문제로 발길을 붙잡아서 한일 공조를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게 미국이 풀고자 하는 과제였어요. 근데 윤석열이 나타나가지고 일본 밑으로 기어들어가가지고 막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이러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났어 이제.
일본이 반일 몬스터라고 생각하고 미국은 이거 이 양반 극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난 거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의 우려는 또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일본하고는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재명 대통령이 미리 한 거예요. 미리. 그렇죠. 이 말 하려고 그런 그렇죠. 거죠. 우리는 처음에는 왜 미리 일본을 가는지를 정확히는 몰랐어요. 일본하고 먼저 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가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가 물어봐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역사 문제가 있지 않냐. 한국은 과거사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본은 미래로 나가려고 하는데 예상된 질문이지. 일본과 한국을 붙여가지고 중국을 상대하게 만들고 싶은 미국의 구상이 있잖아요. 그 질문을 딱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죠. 그런 걱정을 하는 줄 알고 내가 일본을 먼저 다녀왔어요. 에서 대답이 다 끝나버린 거야. 이건 제 박수 한번 쳐야 될 대목입니다. 자, 요렇게 설명을 해야지. 네,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 대목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저도 네. 인상적이었거든요. 나는 굉장히 가장 크게 그 대목을 봤어요. 세련되고 스무스하다. 그러니까. 저거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네. 한국은 과거사가 중요합니다.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트럼프한테 설명해봐야 관심도 없어. 그리고 특히 일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국제무대에서 우리는 사과할 만큼 안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걸 원한다. 근데 한국이 너무 과거지향적이다. 프레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요. 일본은 미래로 가려고 하고 우리는 붙들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도 인식돼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 트럼프한테 역사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 네.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네가 걱정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일본에 먼저 다녀왔잖아.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트럼프 몰라요. 그렇지. 트럼프를 띄워주면서 그 주제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당신이 걱정하는 거를 내가 미리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다녀왔어요. 일본을 가서 미국으로 오는 사이에 이미 일본 이시바 총리의 여론조사가 올라왔어요. 팍 올라왔어. 다 올라왔어. 이시바도 이재명 대통령이 고맙지. 그렇죠. 이시바가 원래 친한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에 사과해야 된다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시바가 코너에 몰려 있거든. 근데 여기다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왔다고 사과해봐. 그러면 극우가 저거 봐라. 끌어내리자. 그러니까 이시바를 봐준 거예요. 지금 안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일단 네가 살아남아. 하고 외교적으로 봐준 거거든. 그리고 사실은 이시바 총리가 다른 정상들하고 사진찍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온화한 눈빛은 처음입니다. 둘이 잘 통해요. 통했어요, 지금. 이시바가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시바가 언제 총리가 될 것 같은 내가 이시바 연구를 잠깐 한 적이 있어. 이 사람은 책을 많이 읽고 말을 많이 하고 토론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오타쿠 기질이 있어요. 딱 이재명 스타일이에요. 맞아. 그런데 친중친한이야. 그렇죠. 한국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맞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밀리테리 매니아야. 그래서 자기 나름의 구상이 있어요. 그건 우리하고 안 맞아.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일본이 하고 싶다고 다 되나? 우리 뜻이 있지. 근데 맞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했을 거고 더군다나 이시바가 트럼프를 먼저 만났잖아. 대실패했거든요. 일본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달라간 나라예요. 트럼프를 하늘 위로 띄워줘서 막. 그리고 트럼프가 요구하기도 전에도 나 이거 투자한다. 일본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걸 다 받고 나서 더 내놔라. 트럼프 머릿속에는 고마움이란 게 없어요. 그렇지. 당연히 내 거야, 다. 그렇지. 그 다음 자 넘어가 봐요. 오케이. 제가 이런 걱정을 했잖아요. 사실 이렇게는 안 됐지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 둘 다 없게 됐다. 둘 다 없게 됐다. 트럼프 지금 진짜 좋아서 웃는 거예요. 트럼프는 왜 좋냐면 트럼프 난 회담을 진짜 많이 봤단 말이야. 트럼프는 기분이 나쁘면 다 얼굴에 드러나요. 그리고 진짜 말로 다 해요. 젤렌스키 만났을 때 막 공격하거든. 근데 트럼프가 만나서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활짝 웃어요. 상대방이 마음에 들 때. 그러면 스마트라고 말해줘요. 만만하지 않거나 푸틴 정도 되면 스마트하다고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 자기 뜻대로 다 안 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거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가 상대방 압박을 가하는데 비굴하게 구는 걸 싫어해요. 되게 양가적인데 항상 이기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상대가 비굴한 걸 싫어해요. 이 사람은 전형적인 가부장주의자예요. 그래서
방법이 틀려도 정당성이 없어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미국을 위해서 하긴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부장적인 지도자들은 좋아해요. 근데 이재명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뭐에서 통했냐? 고난을 겪고 여기 왔다는 것. 그리고 대화가 잘 되거든.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숙제를 던졌거든요. 그렇죠. 숙청. 쉽게 풀어. 숙청이나 일본 문제, SNS 쓸 때 그게 가짜뉴스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산기지 압수수색 다 보고 받았어요. 가짜뉴스라는 거 아는데 마가라고 하는 지지 기반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지지 기반으로 자기는 당선이 됐고 거기서 후원금도 나와. 중간선거도 해야 돼. 그 사람들 필요하다고. 그 사람들을 내칠 수는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가짜라는 것도 알아. 그 사람들 지지가 필요하니까 SNS 썼는데 이재명이 이걸 잘 극복해 줘야 돼. 왜 한국도 필요하거든. 그런데 이재명이 그 숙제를 너무 잘 해낸 거야.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접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으면 판이 깨집니다. 깨지지. 잘못된 정보를 얻었난 말을 누가 해야 돼? 트럼프가 해야 돼. 이재명은 굉장히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 설명을 듣고 내가 오해했네. 라고 마무리를 지어서 이 회담도 성공시키고 마가도 어쨌든 내가 얘기했잖니 하고 만족시킨 거야. 그러니까 기쁜 거야. 그렇지. 한국도 얻고 마가도 만족시켰으니까 그거를 해냈으니까 이 사람 스마트하네. 그렇지. 대통령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또는 과거사 일본 나쁜 새끼들 트럼프 안 궁금하거든 그거. 트럼프는 자기가 얻을 것만 얻으면 되는데 그것만 딱 준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 그래서 얻은 걸 다 얻었어. 조선소 기술을 가지고 한국이라고 하는 파트너도 얻고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것 보세도 야 내가 말했잖니 거기서 트위터도 썼고 거기 가서도 압박도 했는데 이 사람이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내가 오해가 풀린 건데 어떡하란 거야. 오해 안 했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족스러운 거지 지금. 트럼프는 이제 좌파 정권. 그래서 어려운 숙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해냈고 그러자 잽싸게 오해야 루머지 하고 본인이 마무리하고 딱 끝내버렸잖아요.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따졌겠지. 그렇죠. 젤렌스키한테 막 따지시듯이 막 따졌겠지. 오해야 하고 자기가 마무리해버리잖아. 단어 하나를 잘못 사용하면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 스스로가 말하게 했어야 되지 본인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기 전에 다 머릿속에 섰어. 다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지. 이 트윗을 보고 놀랬는데 놀랬지? 엄청 놀랬죠 사실. 설마 하면서 놀랬죠. 트럼프 이 개새끼 이러면서. 극우 세력들이 절실하게 활동하는 만큼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습이 잘 드러난다. 우리나라가 경제 사이즈가 전 세계에서 10번째쯤 되잖아요. K-팝 이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국뽕이라고 할 텐데 그 예를 들어서 독일 음악 알아요? 이런 건 대단한 거거든요. 문화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가장 앞서 있는 건 3위에서부터 10위까지 거의 모든 영역이 다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힘을 우리 스스로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한국이 받는 취급을 90년대 초반부터 그 이후로 매년 해외여행을 하기 때문에 지난 30몇 년간을 쭉 비교해 보잖아요.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격세지감이에요.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변화를 한국에서 계속 살면 잘 몰라요. 그 변화가 생겼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이 가진 힘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첫 번째 국제적인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의 힘을 한국 스스로 처음으로 깨닫다. 역사가 나중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을까. 났어? 요런 거 이제, 자, 요런 거 넘어가시고. 박수 치고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자. 회담이 끝나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하거든요. 72년 한미 동맹을 말해요. 그러면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를 하자. 우리가 너 도와줄게. 미국이 다시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싶다면 우리가 최적의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파트너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맞는 말이지. 이 사람은 젠슨 황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이 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예요. 기업인 중에 기업인이죠. 미스터 프레젠트 그러면서 베리 나이스 미츠 막 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유명하신 분을 만났네. 빵 터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힘 얘기하고 있잖아요. 힘의 원천이 어디서 왔을까? 경제력에 기반한 군사력 그리고 민주적 도덕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 메디 보십시오. 얼마나 높이 있는가. 국방이 전 세계 그치? 5위야. 경제력도 세계 10위고 군사력도 세계 5위야? 그래?
예. 그럼 엄청 센 거야. 그렇죠. 이 정도 나라 유럽 한가운데 갖다 놓으면 우리가 짱 먹어요. 근데 군사력 5위의 가장 큰 좋은 내용은 뭐냐면 군사력을 형성하는 그 무기에 우리나라가 생산한 게 80%라는 거예요. 1위부터 보면 우리가 인구수가 제일 적어요. 얘네들은 지금 인구가 억 단위잖아요, 전부 다. 대국도 이제 큰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핵을 가진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군사력 세, 경제력 세, 문화력 세. 그러면 힘이 센 거잖아. 센 거죠.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몰랐다는 거지. 제가 독일 유학 시절에 가장 어떤 순간에 견디기 어려웠냐면 미국의 반 정도 식민지인 줄 알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돼서 유럽에 오기 전까지는 지식인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이 시키면 뭐든지 하는 나라.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유럽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지. 예. 너무 많은 것 같아, 자료가. 그래서 5천만 넘는 우리 국민이 지도자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이 뼈 빠지게 일해서 만들어 놓은 힘을 그대로 잘 활용해서 대변해야 된다. 그게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은 똑같은 힘인데 그걸 자기를 위해 쓰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를 위해 쓰지 못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는 다 갖다 바쳤지. 바쳤어. 그러면은 자기 자리가 보존된다고 생각해서. 정상회담 끝나고 라운지 테이블 할 때 뭐가 떠올랐냐면 그동안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면서 죽어가는 많은 노동자들이 오늘 대통령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겠다. 또 무수히 많은 민주주의를 이룩한 희생자들이 대통령이 의무를 제대로 대변하니까 보상받고 위로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 백악관에서 그날 정상회담 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들었어요. 이렇게 부러운 게 하나가 뭐냐. 트럼프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기자들이 난리야 막. 그렇지. 민주주의는 기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성장하는 거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간간히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이게 기자들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가가지고 막 설명한 거 처음이거든요. 예.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주변국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였는데 그 필요해서 한 거지. 저것도 정치인 거예요. 정치죠. 모두의 굉장히. 정치인 거예요. 민주주의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질문하는 건데 그게 시작됐다는 거고 윤석열이가 왜 저때 미국 가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 어떡하나 이 말 했잖아요.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야. 어제부터. 왜 승인이란 말을 썼을까? 윤석열이는 누군가부터 승인받으면서 했다는 것 같기 들어요. 승인 받았지. 바이든은 세계 지금 최고 정상인데 승인받을 거 걱정하는 거야, 자기가. 그건 뭐냐면 지금 바이든 얘기가 아니고 자기 얘기인 거야. 항상 자기는 승인 받아. 승인받아 왔겠다. 누구? 그러니까 그에게 내란을 승인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계엄해도 좋다고 승인한 사람이 그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 성이 어떻게 돼요? 윤석열은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승인한 자가 있고 수행하라고 계획도 다 세워준 거예요. 윤석열은 물어봐야 됩니다. 저 하늘에. 네. 중간에 제사장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저 제사장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윤석열이 자존심이 급격하게 하락한 순간이었어요. 바닥에 떨어질 때였죠.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저거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떻게든 바이든하고 눈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바이든이 행사장에서 눈을 안 맞춰주네? 거기까지 가가지고 바이든하고 정상회담 한번 못하고 돌아오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어떻게든 눈을 맞추려고 막 하거든. 근데 바이든이 막 지나가 버려. 이렇게 막 5분, 10분 동안 막 헤매다가 간신히 한 10초 정도 얼굴 마주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해놓고 나서 쪽팔리잖아. 한국에서는 센 척 하는데 무대 아래로 내려오면서 한 말이 바이든 저렇게 센 척 하는데 바이든 승인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빤스 투쟁을 했잖아요. 그 정도면 자존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아예. 그의 자존심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내란은 승인을 해준 자, 그 자를 잡아야 된다. 그래야 내란이 종결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